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최순실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에게는 20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롯데 신동빈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이 이루어진 때가 면세점 신규 특허 일정을 정부가 검토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롯데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위 제3자 뇌물죄죠.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신 회장을 선출한다면 어떤 기업도 뇌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신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하나도 재벌의 현안이라면서 어떻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0조짜리 합병이 현안이 아닙니까?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그룹의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어떻게 재판부만 모를 수 있죠? 판사님, 롯데는 대통령이 70억 요구할 때 면세점이란 현안을 재빨리 청탁했지만 삼성은 말 지원만 72억, 재단 204억, 추가 지원 213억을 약속하면서 너무 착하고 너무 겁이 많고 너무 무서워서 어떤 청탁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돈을 달라는 대로 다 뺏긴 천하에 둘도 없는 등신이라는 건가요? 삼성이? 이 판결의 의미는 삼성이 그렇게 등신이거나 혹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읊어주면 속아 넘어갈 거라고 국민을 등신 취급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이 재판은 최순실 신동빈 재판이 아니라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이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최순실 판결이 났는데 뭐 최순실 중형이야 예고됐던 것이고 예기치 않았던 게 이제 신동빈 회장의 실형이죠? 네,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요. 곧장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구치소로요. 예. 예. 여기 롯데그룹 회장한테는 적용이 됐어요. 예. 신동빈 회장의 구속은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의 콜레터럴 데미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삼성에 적용했던 기준을 롯데에도 적용하면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벌들 다 풀어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재판부가 이제 엄정했다는 제스처를 위해서 신동빈 회장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물론 봅니다. 70억은 추가로 제공한 혐의조차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아니, 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신동빈 회장의 70억 갖다가 사실 돌려줬잖아요. 예.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마침 70억을 주기로 한 시기가 정부에서 면세점과 관련된 일정을 잡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잡던. 그걸 계획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제3자 납물죄를 한 거거든요. 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203억을 재단에 줬고 70억도 아니고 줬어요 그냥. 말지원만 그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주기로 약속한 것도 200억이 넘어요. 근데 이 게이트가 서있어서 못 줬죠. 그러니까 삼성에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하면 롯데는 집행유예 풀려났어야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재벌도 다 풀어준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콜레터럴 데미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뇌물 맞죠. 뇌물 맞는데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삼성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 제3자 뇌물죄도 없고 현안도 없고 현안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4인 가구도 현안이 있어요. 그냥 다 각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다 현안이 있어요. 근데 삼성은 현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승계 작업은 삼성이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이자요 현안이었습니다. 현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거대 재벌에 어떤 현안인가가 문제지. 삼성은 승계가 현안이었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김상조 당시 그때는 교수였죠.
법정에 가서 증언도 했는데, 아니, 2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그것만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최고 전문가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래잖아요, 재판부는. 아, 정말. 그리고, 일단, 뉴스 전해주시죠. 뉴스를 들으면서 같이 열릴게요. 네,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어제 최순실 씨 2심 선고 있었는데 최 씨는 징역 20년 선고받았습니다. 인정된 혐의는요. K스포츠와 미래재단에 대해서 최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서 기업들 돈을 강요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72억 원, 또 롯데와 SK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괜히 준 거예요. 청탁도 없이. 예. 롯데나 다른 곳은 여기서 롯데만 나왔으니까 롯데는 이제 면세점이라는 현안이 있어서 생각해낸 거예요.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현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재빨리. 하지만 삼성은 너무 착해가지고 마음이 저는 너무 바보 같아요. 순진해가지고 대통령 돈 요구하는데 나는 아무런 청탁도 하지 말아야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단에 따르면 강요의 피해자라는 건데요. 말씀처럼 순수한 피해자라는 거죠. 이것도 피해자예요. 지금 최순실 20년 선고 이런 것만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이재용 추가 면죄부 이걸 보도해야 해요. 이걸 보도하는 데가 MBC밖에 없는데 이 승계 작업이 20년짜리고 아니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룹 승계 하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보들의 대행진이에요. 삼성과 박근혜. 이재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뉴스가 뭡니까? 네, 또 최순실 씨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부와 여러 면에서 다른 판단 내놓은 게 있긴 합니다. 최순실 씨 1심은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종범 업무수첩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것도 핵심을 놓친 분석입니다. 뭐냐면 이재용 재판부는 36억만 인정했는데 여기서는 72억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준 사람은 36억을 줬다고 1심에서 판단하고 여기 최순실 받은 사람은 72억을 받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1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있긴 있는데 핵심 이 둘 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돈의 액수가 왔다 갔다 한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틀리지 않느냐 1심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액수가 좀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핵심은 둘 다 36억이든 72억이든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해서 준 돈은 아니다. 이재용은 제3자 뇌물 무죄 똑같아요. 액수가 좀 바뀐 거지. 그리고 이제 말도 뇌물로 인정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핵심을 놓친 거라는 겁니다. 청탁을 둘 다 안 했다고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 이것도 차이가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던데,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전부 인정된 게 아닙니다. 이재용 부분, 청탁 부분 여기서 최순실 재판에서 인정 안 해. 이재용 부분 다 뺐어요, 다. 모조리. 이재용 무죄! 이겁니다. 이재용 피해자! 바보! 이거예요. 당했어! 최순실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이나 둘 다 똑같이 이재용은 다 빼준 거예요. 그게 이 재판의 핵심이에요. 이재용 면죄부. 다시 한 번. 최순실 20년이든 21년이든 19년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신동민은 콜레트럴 데미지. 빠져나간 건 오로지 이재용 이겁니다. 원래 최순실 1심 재판이 지난달 26일이에요. 예, 미뤄졌습니다. 갑자기 미뤄졌거든요. 갑자기. 예. 이재용 재판을 먼저 했어요. 순서가 뒤집혀졌거든요. 저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면 2심에서 예, 고등법원에서 면죄부를 먼저 줘야 그 논리를 1심에서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된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저 혼자. 네. 이 재판부를 다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박근혜 재판 때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면죄부를 주겠죠. 다 공범으로, 재판부를 다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판사들끼리 삼성 면죄부 주는데 부담도 덜고, 이렇게 차근차근 여론 관리도 가능하고,
역시 맞는 거구나. 저 혼자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판 일정도 그렇게 설계한 거라고. 현안이 없다는 말이 정말 웃겨요. 현안이 없다. 예, 근데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요, 이재용 1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이재용 부분은 다 똑같아요. 이 최순실 재판에도 다 들여다보면 이재용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약간 해독한 것은 핵심을 놓친 거예요. 묵시적 청탁이 없다. 제3자 뇌물죄 아니다. 이재용은 피해자. 이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안정범 수첩은 인정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만 인정된 거. 이재용 부분이 인정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안정범 수첩에 엘리엇 방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룹 승계 작업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대통령하고 이재용 독대가 2014년에 있었어요. 9월인가요? 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기 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엘리엇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주총이 무산됐거든요. 그때 엘리엇 방어를 할 필요가 삼성한테 있었어요. 엘리엇 방어라는 단어 자체가 청와대의 관점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왜 엘리엇을 방어해요? 삼성이 방어해야지. 기본적으로. 이 수첩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거를 승계 작업과 무관하다고 본 거예요, 다. 다 빼준 겁니다. 청와대가 왜 삼성의 관점에서 방어라는 단어를 씁니까? 삼성의 현안인 건데, 삼성 중심의 시각이 이 단어 자체가 이걸 무시한 거예요, 재판부가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이정만 다 빼준 건. 국민들을 등신으로 보는 거죠. 모를 거라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삼성뉴스에서 좀 넘어가면요. 이것도 잠시 후 이정열 판사와 함께 같이 열려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열리니까 힘드네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냈던 장다사로 씨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된 바가 있는데요. 어제 기각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벌인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혐의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서 피의자가 재책을 다룰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소환 일정에 따르지 않았나요? 뭐 그런 건 다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역시 또 MB로 가는 길을 양승태 체제 하에서 그 자리에 배치된 재판부가 막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재판부도 뭐 20년 동안 있었던 것도 없었다고 알아서 판단하는데 저도 혼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MB로 가는 길이라서 막았다. 구속영장 기각했다. 앞으로 그렇게 추정하겠습니다. 그냥 강력하게. 다음 뉴스는 뭔가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쪽에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왔던 측근이요. 검찰 수사에 대응해서 재산 관련 장부를 몰래 파기했다고 합니다. 이를 검찰이 포착하고요.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증거인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요. 지난 12일에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 승계는 말이죠. 20년 동안 국민연금,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네, 아주 오래된 프로젝트입니다. 삼성 승계 전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20년 동안 로비를 한 것부터 전방위로 그 중에 하나 걸린 거예요, 제대로. 이걸 또 풀어주는 거예요. 예, 일시가 피해자라고. 딱딱 맞지 않다고 해서요. 그게 아니라고 뭐가 딱딱 안 말하기는 맞습니까? 예, 쉽지 않죠. 예,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날짜가 몇 개 안 맞다. 삼성 현안이 없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몰랐고 현안이 있는 줄 승계 작업이 2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재판부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 청와대 문건도 있고요. 안정범 수첩도 있는데 다 그것들을 배척하게 된 거죠. 이게 최순실 재판이 아니에요. 이재용 재판이지 이게 다. 네, 이병모 씨로 다시 넘어가실까요?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것도 이재용 재판의 여파예요. 이게 다 이재용 봐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제 박근혜 재판도 보세요. 똑같이 나오지 이제. 예, 어제 법정에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요. 신동빈 회장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법정 구속됐다고 합니다.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으로 삼성이 보이는데요. 2년 6개월을 풀려났잖아요. 이 정도면 나는 뭐 집행유예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게 맞잖아요. 형평에도 삼성은 훨씬 더 액수가 크고 훨씬 더 집중적이고 말 사주고 다 했는데 거기는 풀려나고. 야, 삼성 재판이에요. 삼성 재판 다. 박근혜 재판도 삼성 재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좋겠습니다. 이정부 회장.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봐주고 좋게 써야죠. 자, 또 뭐 넣을 수 있습니까? 네,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긴급 체포돼서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영장도 곧 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조사 잘 받길 바라고요.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각으로 13일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여할 자기들 어떻게 관여합니까? 말을 하겠다는 거죠. 말을. 예, 여기서 관여는 대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서면 질의를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뭐랄까요? 좀 궁색하네요, 표현이.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죠? 그렇죠. 대화를 하겠다는 말을 그냥 하지 못하고. 전제 조건을 밝힌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하겠다. 그냥 대화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궁색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도 대화에 긍정적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예, 어제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예. 국내 뉴스 중에 뭐 없습니까?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으로 어제 출범했습니다. 의석수 30석인데요. 박주선, 유승민 신임 공동대표 맡았습니다. 출범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자신감 보이면서요.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일축했다라고 하는데요. 중도개혁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바른미래당에 불러야 되군요.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정당이 아니다. 저는 또 혼자 해석합니다. 저 혼자. 지금 30명이에요. 바른미래당이. 근데 거기 당적을 두지만 합당 반대했던 사람이 또 30명 됩니다. 네, 비례대표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표로 보여줄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은 25석이에요. 원래 국민의당이 39석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바른정당이 9표. 그 2명이, 의석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원직을 잃었으니까, 47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25표가 됐어요. 반토막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합당을 한 이유가 표결법으로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캐스팅 보트 안 돼요. 예. 그 캐스팅 보트도, 아니고, 목표가. 지지율 얘기하는데 그 지지율이 높아져봐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당선 못 냅니다. 그 이유도 아니에요. 실제 목표는 그런 게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죠, 이후. 이후에 이제 홍준표 대표를, 자신들은 보수 본류라고 자처하는 세력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계 개편 때, 자기들이 보수의 적자가 돼서 이제, 먹겠다. 자유한국당과 1대1 합당은 안 하겠지만, 혼종, 하이브리드가 탄생할 것이다. 예. 그때 그 자리를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거죠. 자기가 적자가 되는. 그런 겁니다. 지방선거가 목표가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정계 개편. 그러니까 혼합을 벌이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니가 하나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구속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 롯데그룹에 대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유는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롯데그룹에게는 이제 면세점 특허 연장이라는 예.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독대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다. 그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롯데 타워 있지 않습니까? 예. 제1롯데월드. 네, 제2롯데월드.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 개시 결정을 했죠. 네. 그 수사도 힘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 단계니까 예.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를 낼 것이고,
그에 따른 무슨 수사 의뢰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의혹이 많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던 사안 아닙니까? 제1롯데월드는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까?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예. 예. 제가 다스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의원님이 제1롯데월드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으셨던데. MB 시절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많이 들어보셨고,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구속이 그 수사에도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기대 전망인데 그럴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롯데 측에서는 해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죠. 악재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고 법정 구속도 다 됐는데 네네. 반면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제3자 뇌물죄 이 재판에서도 인정이 안 됐고, 그죠? 예. 사실상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장시호 영재 스포츠 부분도 다 무죄로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돈을 준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는 단순 뇌물 수수의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공모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고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영재스포츠 센터와 같은 단체에 돈이 들어간 것은 제3자 뇌물 수수라고 봐서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삼성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그리고 구체적인 현안으로서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되면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문제 그리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문제 이런 구체적 현안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2심이나 이거 최순실 1심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다 제3자 뇌물죄가 빠져나가는 건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도 안종범 수석의 진술에 달려있는 건데요. 예. 이번 재판부는 일주일 만에 지난 정영식 서울고등재판부를 이제 세상에 우습게 만들어버렸죠. 액수는 늘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냐의 차이였는데 지난번 서울고등의 정영식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부정했죠. 이번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72억은 단순 뇌물 수수를 인정을 했어요. 그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안종범 수첩에 뻔히 적혀있는 삼성대 엘리엇의 문제 또 순환출자 해소, 또 은산분리, 이 은산분리라는 것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명백히 이 업무 수첩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눈을 감았다라는 비판은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삼성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그 승계자하고 다 연결된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정적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수첩도 최순실 관련된 것들은 인정이 됐지만, 그리고 단순 뇌물이 인정이 됐지만, 아주 핵심적인 이재용의 3조 뇌물죄에 대한 부분은 인정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1심에서는 안종범 수첩 전체를 다 인정 안 해줬지만, 이재용 2심에서는. 이재용 2심에서요? 예, 이번에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결정적 부분은 또 인정을 안 해줬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이 최순실 1심을 통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면죄부 받을 부분은 다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있는 몇 가지의 키워드들에 대한 안종범 수석의 진술. 이 부분은 아까 롯데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안종범 수석이 진술을 했는데요. 이 삼성 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일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서는 1심, 2심 모두 다 이 승계 작업 그리고 구체적 현안들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보기 나름이다.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다. 그 비난은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이재용 봐주기고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도 역시 이재용 부분은 다 3자 뇌물죄 다 털어주지 않겠는가. 그죠? 이 재판부입니다. 예. 이 김세현 재판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똑같은 논리로 다 풀어주지 않겠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예. 이재용 부회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세현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72억을 내 단순 뇌물수수 인정을 했죠.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정영식 재판부는 36억의 코어 스포츠에 들어간 그 용역 대금만 인정을 했고 네. 해상 부계도피를 부정했는데 72억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영식 재판부의 판결을 이 재판부가 김세현 재판부가 이제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말 소유권 하나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추가로. 예,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라는 판례를 이 김세현 재판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영식 재판부는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재판부 72억 뇌물로 다시 법정 구속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양형에 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세훈 이번 재판부는 2번씩이나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있는 판결을 한 겁니다라는 일종의 제스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판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신병도 다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 여당의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되면 사업부 독립 침해라고 또 내일이 아니겠네요. 조선일보에 또 대문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적폐청산위원장을 내가 관두겠다라든지 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다 이렇게 면죄부를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부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한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미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저한테 괴롭힘을 한번 당해주세요. 이상하네요. 제가 안 나가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2심 해설을 하던 와중에 최순실 1심이 나서 둘 다를 한꺼번에 분석하게 되신 이정렬 전 부장판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점점 많아요, 분석할 게. 이런 건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제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이 최순실 1심은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탁월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느끼는 바지만 공정정의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탁견과 해안은 정말 은하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언론이 다 최순실 얘기만 해요. 20년 받았다고. 그러니까 중형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인 듯. 그렇죠. 신동미 회장은 무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가 재판 받다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해버렸다. 이 얼마나 엄정한 재판부인가. 그러나 실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이재용 면죄부다 다. 그렇죠. 이 신동빈 회장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엄청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드 때문에 피해는 다 봤지. 사실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사드 나가지고 피해본 거 아닙니까? 회사 피해봤는데 그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게다가 돈을 70억 줬다가 돈을 가져가라 해서 돈을 가져왔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돈을 안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추징당했잖아요, 지금.
추징이야 이제 그 돈 자체가 이제 불법성을 띠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니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재용 돈을 부회장과 줬다가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하면 지금 2년 6개월 이 주형은 똑같은데 형도 똑같아요. 예, 집행유예가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걸로 해서 얻은 게 얼만데 여기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제일모직 합병으로 10조가 됐어요. 10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어갔어요. 근데 이제 신동빈 회장 면세점 가지고 있는 면세점도 현안 맞죠? 아, 현안이죠. 예. 예. 그것도 이제 돈 잘 버는 거고. 하지만 그룹이 기우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아무리 현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룹 승계는 잘못하면은 지배권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치밀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현안이에요. 근데 이게 현안이 아니라고. 예. 일단 그 공장장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그 뉴스 브리핑 타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흥분했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 국민이라면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뉴스는요. 네. 이재용 부회장 다시 한번 면죄부받아 이런 걸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라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부들이 공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공범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설계, 삼성에. 예. 근데 어제 이제 지금 전제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여가지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하나는 재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그것도 한 열 몇 페이지 되잖아요. 17장입니다. 예. 보도자료가 무슨 17장이나 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사들 그리고 그 법정의 현장에서 이 김세윤 부장의 선고 그 이야기를 요지를 직접 듣고 메모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이게 전부인데 그 정도면 엄청난 자료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정한 청탁 관련해가지고 관련 사건 1심 항소심 결론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순실 재판을 갑자기 일정이 뒤로 미뤄진 게 우연이 아니라 요 이재용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으라고 이렇게 설계한 것이다. 그것도 연기한 것이. 저 혼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 주장합니다. 예. 설계했다. 일부러 뒤로 밀었다. 저는 예. 숟가락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비는 같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기도 아니지만. 그러면은 네. 요 사안은 누가 고소고발할까요? 이런 주장을 했다고? 솔직히 누가 하든지 관심은 없고요. 오기만 하세요. 그냥 박살 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재판부가 재밌는 게 네.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 근데 대부분 변호사 아까 자격증도 하셨어요. 없으시잖아요. 나를 변호해줄 수도 없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네.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품위 유지 의무가 없어요. 막 싸울 수가 있구나. 그렇죠. 좋습니다. 예. 하나 이제 또 저는 주장합니다. 일부러 밀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1심 항소심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1심 항소심 결론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미묘한 균열들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미묘한.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이런 거. 왜 이랬을까 하는 게 궁금하긴 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뭐냐면 지금 그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 전제가 되는 게 승계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승계 작업을 하는데 특검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개별 현안들이 다 하나하나씩 있었고 이게 개별 현안이 승계 작업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뭐 예. 엘리엇 방어라든지 그렇죠. 은산분리라든지 예.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수첩에 있는 예, 거예요. 개별 현안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목표에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포괄적인 어떤 현안. 그러니까 예. 결국 승계 작업을 그걸 다 하거든요. 합친 게 이제 승계 작업인 예.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이재용 피고인 재판 1심에서는 예. 1심에서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이런 개별 현안들을 순서를 매겨놨어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런 목적하에 갔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목적이지 순서가 아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목적을 보니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승계 작업을 인정을 했어요. 거기서는. 근데 항소심에서는 아예 승계 작업 자체를 날려버렸고. 그렇죠.
승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별 현안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개별 현안이 사라지니까 청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이제 최순실 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특검이 제시한 그런 순서에 의한 승계 작업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그러니까 만들었네요.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동시다발로 일어났는데. 사실 처음에 이 이재용 피고인 1심 판결이 났을 때 그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제가 붕괴했었거든요. 어떻게 이 판결을 이런 식으로 쓰나 싶었는데 지금 차츰차츰 나는 거 보니까 그 재판부가 제일 훌륭했네. 오히려? 예. 오히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큰 그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를 유일하게 인정한 거예요. 이 이재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야 이게 공장장님한테 벌금 90만 원 선고한 그 재판부. 예. 훌륭하잖아요. 그 1심이 그나마 괜찮다. 승계 작업을 문 인정했다. 유일하게 인정한 재판부. 네, 이재용 관련해서는. 예, 그 무형 그때 빼고 이런 우리가 빼고. 그 작년에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그 욕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우리 재판부 판사님인데 어떡하나.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그 재판부를 비판하고 예. 며칠 있다가 그 재판부 앞에서 얌전하게 재판을 받고 예.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 재판부가 그나마 제일 낫다. 그나마 제일 나았다. 예. 그때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네.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모두가 청탁도 없었고 다 없었다고 했으면 난리 났겠죠. 난리 났죠. 예. 지금도 이런데. 지금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댓글 작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싶었는지 과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부 2심이 했던 작업은 간단해요.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그렇죠. 하니까. 예.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청탁이 없었다고 해야 되고 청탁이 네. 없었다고 하려고 하니까 애초에 현함이 없었다고 말해. 그렇죠. 괜히 현함도 다 없애버린. 예. 모든 걸 다 없애버린. 목적도 없고. 목적이 돈을 준 목적이 사라졌어요. 예. 그냥 뺏겼다. 이것만 남는 거죠. 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정말 대범합니다. 호연직이라고 봐요, 저는. 팍팍팍 없애버려, 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의 논평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소신 있다. 20년 동안 있었어. 나 몰라. 팍팍. 다 없애버려. 예. 자, 지금 원래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사실 그 뇌물 부분 중에서 말 소유권 쪽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최순실. 그거 하나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점이에요. 재판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방향이 좀 틀어졌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는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재용 피고인 재판부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라고 보게 된 근본적인 그 논리상 구조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 능력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판부의 말은 틀리긴 했지만 일관성은 있어요. 네. 일단 그게 증거가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무슨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냐 하는 것까지는 이제 쭉 물 흐르듯이 가는데 어제 최순실 피고인 재판부의 특징은 종범실록의 증거 능력은 인정은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 이렇게 없고 그 중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그걸 인정했다면 청탁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그건 없잖아요.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데 만약에 이게 증거 능력을 그렇다고 증거 능력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의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못 믿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거는 판결문 보시고 얘기하시고. 근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결에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이게 이런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놓고 어떻게 없다고 봤을까? 이 논리는 또 뭘까? 그게 되게 또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판사님으로서 법률가로서 궁금하신 것이고, 네, 근데 거기에서 보도자료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7장짜리 보도자료를 이제 재미없기만 해봐요.
혐의가 18개인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유죄냐, 무죄냐, 뭐 유죄면 왜 유죄냐, 무죄면 뭐 왜 무죄냐라는 걸 이제 쭉쭉 재판부가 이제 써놨어요. 보면, 하나하나가 다 막 3줄, 4줄. 이재용 관련해서는 한 장 반을 썼어요. 찔린 거죠, 사실도. 이렇게, 원래 말 많으면 빨갱이 공산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부분은 굉장히 마음이 찔린 것이고, 예. 그런데 그렇게 길게 보도자를 냈으면 언론도 그만큼의 비중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관해서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재판부도 이 부분이 지금 자기네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썼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부정한 청탁,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을 판례를 죄송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재용 피고인 재판부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법리에 근거하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갔어요. 항소심은. 그래서 제가 그 대법원 판결을 찾아봤어요.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신정아 씨 있잖아요. 네, 신정아 씨. 그분에 관한 판결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네. 가능한데 막연히 선처를 바란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하면서 그때 신정아 씨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청탁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너무 막연하다. 예, 막연하고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기업들이 항상 막 미술관에 이렇게 문화사업에 지원도 하고 기부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장부상으로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청탁이라고까지 인정하는 거는 뭐 과하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적어도 그런 정도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뚜렷하고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애청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군. 하면 이제 이게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부정한 청탁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근데 최순실 피고인 재판부에서 그대로 따다 쓴 겁니다. 이재용한테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법리를 떠나서 이제 롯데는 네. 돈을 대통령이 달라고, 이게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돈을 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돈을 줬겠거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돈을 다 주면 어떻게 뇌물을 벌어겠냐 하고, 신동빈 회장은 구속됐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삼성도 구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똑같은 논리로. 그렇죠. 당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돈을 다 주면 어떻게 앞으로 뇌물죄를 벌을 수 있겠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재용은 그게 예외예요. 또. 예외예요. 예. 예.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롯데는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막 현안을 생각해냈어요. 그럼 우린 이거 해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삼성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바쳤는데 뜯겼는데. 근데 롯데는 삼성은 아무런 왜 면죄부를 줬어요? 뜯긴 거 아니고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제 말은 네. 그 재판부의 논리대로. 재판부 논리대로. 삼성은 아무런 현안도 생각해내지 않은 겁니다.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냥 그동안 돈을 달랄 때마다 그냥 돈을 주고 말았지. 아무런 현안도 생각해내지 않았다. 무서워서. 너무 착했어. 삼성은 순진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배포가 약해서. 이정규 판사였습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급하실 내용이 많네요. 오늘 일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아니지만 최순실 1심 선고 안에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최순실 징역 20년 나왔는데 그리고 신동빈 회장도 실형 나왔는데 그 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역시 제3자 뇌물죄 아니고 청탁 없고 이렇게 털어줬어요. 면죄부죠, 면죄부. 지금 이재용 재판에 이어서 최순실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두 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데요. 네. 이 같은 점은 뭔가면은 최순실에게는 중형을 내리고 이재용 그렇죠. 석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순실 중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예. 삼성에서 이거 뇌물을 줄 만한 이유가 없었다. 예. 그 승계 작업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아니 승계는 승계하고 있는데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예. 놀라운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얘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형식 그 형사 13부 판결이나 항소심 판결 이재용에 대한 판결이나 근본은 이번에 같아요. 예. 최순실에 대한 그 판결이나 그 근본에 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도자를 내서 지적을 했는데 또 차이도 있어요. 예. 차이는 뭔가 하면은 정유라에게 간 말 36억. 말을 인정했어요. 이걸 말을. 뇌물로 인정했거든요. 예. 이 차이가 왜 의미 있냐면 만일에 예. 이 김세윤 판사가 최순실을 판결했던 김세윤 판사가 며칠 전에 이재용 항소심을 맡았다면은 예. 맡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승계 작업이라는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예.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라고 판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유라 말은 뇌물이다. 예. 이래 되면 36억이 뇌물로 추가되는 거예요. 70억이 되는 그러면 50억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세윤 판결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거 하나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예. 이재용은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만약에 김세현 판사가 이재용 2심을 맡았다면 예, 그렇죠. 그때는 근데 다르게 됐을 거예요 또. 예, 물론이죠. 왜 그러냐? 예. 왜 그러냐? 삼성이기 때문이죠. 이게 다 이유는 예. 삼성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독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제까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삼성만 봐주는 네. 제가 볼 때는 삼성에 대한 묵시적 판결 그러니까 삼성을 봐주는 판결이라고 말을 안 하는 삼성 봐주기 묵시적 판결을 지금 세습적으로 하고 있다. 세습적으로 하고 있다. 묵시적 삼성 봐주기가 우리 재판부에 면면이 이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재판부가 사실은 과거에 전두환도 봐주지 않았고 네. 한 번 봐줬지만 그 다음에는 안 봐주고 노태우도 안 봐주고 다 안 봐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삼성만은 이제까지 계속 봐주고 있는 거죠. 삼성은 역대 구속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최초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죠. 최초로. 네. 근데 다시 풀려난 겁니다, 이게. 예,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이전까지 2대에 걸쳐서 구속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3대째 가서 구속은 됐는데 다시 풀려난 겁니다. 만일에 이병철 전 회장이 창업주나 또는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그 정경유착이라거나 뭐 비자금 횡령 등의 여러 사카린 밀수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제대로 구속되고 처벌받았으면은 그 후대 그 손주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겁나서 못하겠죠. 겁나서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다 풀려나는 걸 한 번도 제대로 구속도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겁없이 이런 우리 집안은 된다 이거예요. 해도 이런 거. 왜냐하면 국어 삶으면 된다 어디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국어 삶으면 된다. 몇몇이 이어오는 집안의 가훈이에요. 국어 삶으면 다 돼. 예. 이때가 다 통했고요. 이번에도 통한 거죠. 그리고 최순실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18년을 받든 22년을 받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느냐인데 이번에 판결을 그대로 우리가 존중한다 하더라도 납득될 수 없는 건 뭔가 하면 그러면 오로지 그 강압만 있었고 자기들이 뇌물을 줘야 될 이유가 없었고 예. 또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계 작업도 없었고. 예, 그러면은 정유라에게 36억어치의 말은 왜 줬느냐라는 거죠. 총 72억을 왜 줬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뇌물인데. 줄 이유가 없는데 줬다는 거. 그거는 이제 재판부의 논리는 그 이재용 2심 재판부의 논리는 대통령이 무서워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주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러면은 뇌물죄가 적용이 안 돼야죠. 정유라에게 준 것은 뇌물죄가 아니고 뺏긴 거죠. 뺏긴 거죠. 네. 강탈당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피의자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그 아니라. 돌려받아야 돼요, 그냥. 그렇죠. 뇌물이 아니고. 네. 그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때린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준 거 아니에요. 비임을 띠꼈다라고 법률 용어로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SK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요구형 뇌물이라고 하는 처음 듣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2심 재판부에서. 이재용. 이게 뇌물은 뇌물인데 저쪽에서 요구를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준 뇌물. 이걸 만들어냈어요. 아니요, 그거는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예. 아니 뇌물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요구를 받았다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네. 뇌물을 준 결과로서 향후에 어떤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거든요. 그건 이미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지금 적용을 안 시킨 거죠. 이게 모든 건 그냥 삼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삼성. 막 법리로 막 해석하고 뭐 언론들이 막, 마치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법리적 사유가 있는 것처럼 써주는데 그냥 삼성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설 이유, 기사를 쓸 때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삼성이라서.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최순실 판결 관련해서도 그 가운데 빠져나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잘. 예.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간 건데, 이 재판의 핵심이. 저는 대법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됐다기보다는 귀휴 상태다.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래야 정의가 삽니다. 잠시 며칠 나온 겁니까, 그봐? 예.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죠. 외방을 나왔을 뿐이다. 올림픽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가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희, 어제 하태경.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네.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태경 의원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날 길이 막힐까봐 좀 일찍 갔어요. 네. 일찍 가가지고, 바로 북한 응원단이 네. 경기장의 직사각형이잖아요. 네. 관중석의 4군데 다 나눠서 두 줄씩 앉았어요. 제가 보는 정면에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네. 했는데 갑자기 그 가면을 썼는데 그 가면이 뭔가 하면은 얼굴 사이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 가면을 착용하는 순간 몸이 아주 이제 불균형으로 인한 그로테스크한 그래서 재밌으라고 하는 누가 거죠. 보더라도 웃음을 자아내는 얼굴이 누구만큼 제 옆에 있는 누구만큼 큰 네. 그런 사이즈. 그 정도는 안 큽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몸은 이제 미들인데 네. 얼굴은 XX 라지 정도 되는 그런 거여 가지고 다들 웃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그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랑 김영남, 김여정 북한에서 온 분들 네. 그분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분들 보라고 무슨 누구 어린 시절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오뚜기 얼굴처럼 보였고. 어떻게 얼굴. 예.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김일성 어릴 때 얼굴이다. 네.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찬양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네. 썼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따지면은 그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소재로 눈을 뚫어가지고 네.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예, 건데. 없는 건데. 하태경 의원은 그 눈을 이제 북한의 노동당이 뚫으라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의 결정이다. 우리는 그런 상상을 못 했는데 네. 그걸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소시적에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 우리는 그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봐도 연상이 안 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참고로 예. 소시적에는 또 주사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 또 그 공부도 제대로 했으면 눈 뚫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 공부를 또 하긴 하되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이렇게 그만두는 바람에. 신세대 전략이라고. 예. 예. 이제 북한의, 지도부가 신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세대로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남한에서 하는 건데 그 실험을 하태경 의원만 알아본 거예요. 아무한테도 효과가 없고 하태경 의원한테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태경 또 다음 주에 나도 또 한마디 하겠죠. 또 물어봐야지. 예. 아니요, 다음번에도 이제 남북 교류가 앞으로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것 같아서. 예. 예.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하태경 의원 나와가지고 적당히 물러서거나 혹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당이 구멍을 뚫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최고 조는 사진에다 어떻게 구멍을 함부로 뚫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그건 당이 결정한 거라고, 북한에. 거기서부터 제가 빵 터져가지고 계속 듣고만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가나. 우주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 제가 놀리겠습니다. 그 공연을 한 거 보면요. 예. 저는 그 삼지연 공연도 갔었고, 뭐, 그 개막식 또 리셉션 다 참석을 했었는데. 주요 행사에 다 가셨나요? 다 갔습니다. 네. 삼지연 관현악단 제가 그 보면서 저는 평양에서 아리랑 저 공연을 네. 그 15만 명이 동원되는 아리랑 공연 3번이나 본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예, 그리고 행사를. 만경대 예술단 뭐 이런 네. 그런 공연을 참 많이 본 사람인데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절제자제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 남한에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눈치 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럼 굉장히 맞춰줬다고 가사도 바꾸고. 예, 가사도 바꾸고 곡 선정하는 것도 네. 제가 볼 때 심지어는 미국 눈치까지 봤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노래도 3곡이나 들어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원수의 나라 미국에 대해서요? 홍화의 골짜기라고 우리 어릴 때 그 많이 불렀던 레드리버 벨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미국의 오래된 팝이죠, 사실은. 그런 노래, 그 다음에 올드 브렉조 있죠. 네, 예. 그걸 또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흑인이 령감조. 제목이. 맞는 말이네요. 예, 맞는 말.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의 아주 대중적인 그런 노래들까지도 레퍼토리에 집어넣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가사 썼다는 중에 거예요. 이제 북한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걸 또 바꿨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거는 그 남북 간의 사전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 때문에 남측에서는 그 곡 빼라라고 요구하니까 빼지 않고 가사를 그럼 바꾸겠다. 가사를 바꾸겠다. 그래서 태양이라거나 이런 그렇죠. 특징을 김일성을 상징하는 연상시키는 예. 이런 걸 다 뺐는데 예. 그런 걸 뺀 사람들이 얼굴을 갖다가 김일성 얼굴로 해서 가면 쓰고 이렇게 나타나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사실 중국에서 네. 중국 뭐 어떤 행사였죠? 중국 행사에 가는데 북한 공연단이 뭐 노래를 빼거나 하라고 했더니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냥 그때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북한은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원래. 그런데 다 맞춰줬거든요. 실제 이번에 공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런 걸 전혀 보도하지 않고 가면 같은 걸로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속상했을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노력했는데. 또 하나 과거에 없었던 예가 뭔가면은 이제까지 남측에 와서 공연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예술단이 가서 또 공연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남측을 방문했던 공연단이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 김정일이나 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칭찬받고 이런 게 없었어. 이번에 그렇죠. 삼지연 관현악단 전원이 맞습니다. 단체 사진을 김정은 네. 지도자와 함께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휘자가 이제 옆에 앉고 네. 김정은 바로 옆에 앉고 해가지고 전체 단체 사진 찍은 그 보도를 봤는데 그만큼 이번에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는 정성을 쏟았다. 맞습니다. 볼 수 실제 있는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북한이 많이 양보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여동생이 내려와서 네. 말하자면 최고 권력의 여동생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 부르는데 기립하고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예. 네, 그쪽에서는 정말 많이 양보했어요. 예의를 찾아온 손님답게 예의를 차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꾸로 제가 아침마다 여기 새벽에 올 때마다 YTN을 듣거든요. 그러면 YTN은 북한 공연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냐면 냉랭한 남한 민심이 위축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해요. 아예 그렇게 깔고 들어갑니다. 아예 그 공연이 실패했다 혹은 우리 남한에서는 그들을 반기지 않는다고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정사실로. 그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잔치가 누구 잔치입니까? 우리 잔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개막식 때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깃발은 태극기였어요. 맞아요. 가장 큰 깃발이었고 가장 먼저 개양되었고 올림픽 깃발은 개막식 끝날 때 개양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태극기만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인데 그러면 고맙죠. 그 단일기는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 태극기가 개양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단일기가 개양이 안 됐죠. 그러니까요, 거꾸로. 예. 단일기는 몇 분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하면은 평양 올림픽이라고 어찌나 난리를 쳤던지 그거 보면서 저는 화가 났었어요. 자,
이거가 오면 평양올림픽이 된다고 그렇게 난리 쳤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시간 가까이 그 체제선전은 대한민국 체제선전한 거죠. 사실은 언론은 진짜 크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단일기 때문에 평양올림픽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할 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사실은 취급해야 되거든요. 그 뉴스를. 근데 똑같이 취급하니까요. 완전히. 실제 개막식을 본 세계의 어떤 누구가 그것 때문에 다 평양올림픽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단일기 때문에. 아무런 논란도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논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평양올림픽이면은 인공기가 휘날려야죠. 이전에 논란이 됐던 게 실제 벌어지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는 건데 그 논란을 계속 보도해 주니까 정말 논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 뉴스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태극기가 먼저 들어오고 태극기가 유일하게 개양되는데도 다른 깃발이 개양되는 것처럼 또 인공기를 휘날리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배지를 달고 저는 배지 단 사람도 이번에는 못 봤어요. 배지도 뵀어요. 맞아요. 예전에 꼭 배지 김일성 배지나 이렇게 달고 왔었는데 배지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좀 이번에 배지 달고 나타났어야죠.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2명 배지 딱 달고 나타나가지고. 자,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복잡하고. 결국에는 정상회담 안 하냐의 문제는 앞으로의 이제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지금 대체로 보면은, 초창기에 이제 미국은 이제 압박이냐 대화냐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라면 당연히 압박이다. 그래서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꺼려하고 대화 때문에 압박이 손상될까봐 효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참석한 펜스의 얼굴에서도 그렇죠. 태도에서도 많이 이제 드러납니다. 펜스는 이마에다 압박이라고 쓰고 있죠. 근데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올림픽 과정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과정 중에 보여준 태도는 이건 약간의 희망도 섞여 있는 관측입니다만은 압박과 대화가 병존하는 동시 진행하는 걸 미국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압박 없이 대화만 가는 거는 일단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서로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핵 동결할 거냐 핵이라도 동결해야 뭘 안 한다라고 저기서는 군사훈련 안 해야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과 조건이 이제 엮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되죠. 압박과 대화가 병행한다면은 중간 어느 지점에 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그 정상회담이 8월이냐 아니면은 구구절 이번에 신년사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신년사에 2개의 큰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 김정일 신년사에 하나가 이번에 올림픽이고 평창 올림픽이고 하나가 자기들 그 건국 한 구구절이거든요. 9월 9일인데 그 두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충돌이나 대립을 갖다가 이제 해소시키자라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이 구구절 전에 있거나 8월 15일 경에 아니면은 구구절 이후에 있거나 직후에 올해 연말에 이렇게 될 터인데 이까지 상황 관리가 가장 힘들고요. 엄청난 방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대략 중간 목표는 핵 동결로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핵 제거, 비핵화로 가는 이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운전해서 갈 거냐. 북한도 다루기 어렵고 미국도 다루기 어려운데 또 국내 민심도 또 다루기 쉽지 않죠. 보수 정당이 또 사실은 사사건건 북한과 관련해서는 저쪽에서 북핵 포기를 얘기하지 않는데 대화에 응하는 것은 또 북한이 이용당하는 거라면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럼 100%죠, 100%. 중요한 거는 미국과 현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잘 해서 인식의 어떤 기반 죄송합니다. 인식의 그 공유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볼 때 뭐 자유한국당 떠드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거의 마지막까지 아베하고 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베하고 같은 얘기를. 그건 맞죠. 어떻게 한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미 훈련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미 중에 어디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훈인가 보죠, 훈. 한미 훈. 어쨌든 그리고 또 일본 돌아가서 자기들끼리는 그게 내정 간섭 어떻게 내정 간섭이냐 자기들끼리 떠들죠. 그럼 또 그걸 또 중앙일보가 다섯 스필 해줍니다. 일본이 화났다고. 하나든 말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는 화난 것이, 그거는 질환으로 취급해야지. 그냥 감정의 표현으로 취급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자, 현안 한 가지만 또 짚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바른미래당에 출범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 재편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대표를 안 맡았어요. 이거 왜 안 맡았을까요? 그건 안 맡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못 맡은 거죠. 못 맡았다? 왜냐면은 네. 그 국민의당 과거 국민의당 안에서 그 이른바 중재파들이 네. 통합 함께하는 네. 함께하는 조건으로다가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물러나는 시간을 네. 그 통합 전이냐 후냐 가지고 실갱이하다가 결국에는 물러난다는 걸 약속을 받아낸과 동시에 통합 직후에 물러나는 걸 양해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계획이 물러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은 물러나는 건 하나 현실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상태에서 뭐 전략이나 뭐 대응이 있겠죠. 일부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차피 크게 뭐 눈부신 결과가 나올 건 아니니까 그때 대표가 되면은 유승민 대표 혼자 대표가 되면 어쨌든 책임지고 물러갈 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근데 예.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계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예.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나 다름없이 까마귀 수준이 되는 거죠, 이제. 자, 남의 당 얘기는 참 조심스러우셔 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는 자유롭게 하시는데, 예. 바른당 얘기는 바르게만 하셔가지고, 예. 오늘은 이렇게지만 하는 걸로. 자,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쓰십시오. 불친절한 애였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관련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네요. 예. 하태경 의원 관련 문자가 오늘도 옵니다. 택시 기사인데요. 택시에 탄 손님들이 어제 하태경 의원 방송 얘기하네요. 하태경 의원님 방송을 다운로드 받아서 듣고 저는 알아누웠습니다. 레전드네요. 이런 문자도 있네요. 롯데 법무팀 무능하네요. 전부 자르고 삼성 법무팀을 교체하세요. 그리고 뉴스공장 들으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끄랍니다. 이미 틀어놓았다고. 그래서 기사님과 사이좋게 들으면서 왔어요. 요즘 기사님들 중에 뉴스공장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혹자는 탈옥이라고 하죠. 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언론이 많이 다루면 저희도 안 할 텐데 예 계속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이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그런데 연합뉴스 노조는 해임 청원서를 냈습니다. 사임 표명과는 무관하게 이미 해임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연합뉴스 노조 이주영 지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해임을 노조가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노황 사장의 해임 사유 네. 너무 많아서 솔직히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첫째가 편집권 독립제도 파괴입니다.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공정보도겠죠. 네. 공정보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집권 독립제도일 겁니다. 네네. 연합뉴스가 2012년에 그 박노황 당시 편집국장 때부터 네. 자행되어 온 불공정 보도에 항의해서 103일 동안 공정보도 쟁취 파업을 해서 강력한 편집권 독립 제도를 쟁취합니다. 그때. 바로 MB 시절에. 예. 예. 그때 KBS하고 같이 했고요. 편집인을 임원이 아니라 기자직 임면 동의 투표로 선임하는 편집 총국장이 맡는 강력한 편집 경영 분리 제도였습니다.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박노황 사장이 2015년 3월에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일방적으로 그 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임면동의 투표가 필요 없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해서 3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해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꼼수를 썼네요. 직무대행을 써서. 그렇죠. 편집. 3년 동안 연합뉴스에는 정식 편집국장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꼼수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을 공장장 없이 3년 동안 운영해온 겁니다. 그러면 김은혜 뉴스공장장이 아니라 그분의 뉴스공장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서 편법적으로 꼼수를 써서 이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 예. 예, 그렇죠. 뭐 뉴스공장 다른 직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안 하면은 저희 스태프들이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 보도의 공정성, 공영언론으로서의 공공성 훼손입니다. 어쩌면 정식 편집국장 없이 운영된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불만이 제기되고 이의가 제기될 텐데, 박 사장은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각종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파업을 이끌었던 전 노조위원장을 하루아침에 지방으로 발령을 내버리고요. 보복 인사 발령. 예. 그리고 또 인사권을 남용해서 조합원들을 탄압해서 입을 틀어막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왔던 이유가 결국은 뉴스의 논조나 또는 뉴스가 친정권 혹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권 친화적인 혹은 뭐 정부의 비판적인 뉴스는 또 배제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성문을 쓰고 해야 될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냐? 국정교과서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국정교과서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냐라는 주제로 전문가들 재원을 듣는 역사교과서 재원 특집 시리즈를 내보냅니다. 아예 그냥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 뭐랄까요? 손발을 맞춰주는 수준이 아니라 맨 앞에 나서가지고 광고를 해주는 거네요. 말하자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행위를 한 거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최순실 박근혜 초기에 연합뉴스가 그다지 힘을 못 썼어요. 못 썼는데 그 태블릿 특히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던 태블릿 PC 보도도 제 기억으로는 연합에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 입장에 가까운 보도가 제법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렇게 편집국 독립이 무너지다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연합뉴스가 사실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어려웠다고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따라가기 좀 바쁜 면이 있었고 진실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해명 위주 보도라는 지적도 많았고요. 특히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우리 연합뉴스가 하는 공적 기능 중에 국내 뉴스를 외국어로 내보내는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 뉴스를 책임지는 에디터가 그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기사만 써야 한다는 그런 소위 애국 저널리즘 주장을 펴니다. 태블릿 PC의 경우에 그때 내린 지시 중에 뭐가 있냐면요. 기자들에게 태블릿 PC 조작설도 있다. 그러니 청와대 입장 위주로 보도하라. 이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아니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할 때가. 이게 방금 연합뉴스 기자들 사실
언론계 내에서도 워커홀릭으로 유명한데 리더십이 잘못되면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막은 책임도 저희에게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예. 박노영 사장이 직접 기사에 개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검찰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예.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 중지를 합니다. 예. 데려다 조사하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을 우리 기자들이 단독 취재해서 기사를 올리는데요. 예. 이 기사가 송부 안 되고 보류가 됩니다. 아하. 보류 상태에서 편집인인 상무를 통해서 박노왕 사장에게 보고가 됐고요. 예. 박노왕 사장이 사회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킬을 하라고. 그리고 이 기사는 킬이 됐고 훨씬 톤 다운되고 마사지된 기사가 하루 늦게 나갑니다. 아, 역시 삼성이네요. 예, 이 경우도. 예, 그렇죠. 그리고 연합의 상무이사 조봉래, 씨가 장충기 사장한테 보냈던 문자도 충성 문자였죠. 예. 저희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 본인들은 아직도 회사를 위해서 일한 일이다. 라고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 볼 면목이 없어서 우리 후배들이 사과하고 반성문을 쓴 사안입니다. 장충기 비례전략실 사장한테 보냈었죠.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이 있다.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네. 제가 오늘은 더 길게 시간을 확보하고 전화 연결을 했어야 됐던 사안이네요. 연결하고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해임 청원서를 왜 제출했는지만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실 말씀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연결할게요. 스튜디오 직접 모시거나. 연합뉴스가 망가진 역사도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오늘 끊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 바꾸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끊어야 됩니다 이제. 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조만간 모신다고 해놓고 안 모신 1년 넘게 안 모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빨리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합뉴스 이주영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꼭. 자, 덕분에 과학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 자, 빨리 합시다. 뭡니까? 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옆에서 끊지도 못하겠고 진짜 앉아있는데 끊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아까 하태경 의원 주장 말기 많잖아요. 가면의 구멍. 예, 저한테도 그걸 자꾸 물어봐요. 제가 뭘 안다고. 뭘 물어봐요? 그게 모르겠어요. 항의하시고. 하태경 의원 네. 같은 방송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네, 같은 방송에 대신 받아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한테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칼 세이건이 한 얘기인데 특이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증거를 갖고 와라. 증거요? 특별한 주장. 가면을 뚫은 사람이라든가 눈을 뚫은 혹은 김 씨를 직접 증인으로 모신다거나 좀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 저는 계속 하면 좋겠어요. 아, 재미있어서 그런가요? 저는 할 때마다 빵빵 터져요. 예,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지금 좋은 매물이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건축물이에요. 근데 총알의 10배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 네, 부동산이라고 하기 좀 못하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동산인데요. 이동식 주택이죠? 그렇습니다. 공중부양 이동식 주택. 네. 여기에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연방 예산 투입을 폐지하고 민영화를 하겠다. 우주정거장을? 네, ISS 국제우주정거장을. 그렇게 며칠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백악관 입장이.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이제 우주정거장은 특별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이게 초기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경쟁적으로 우주정거장 쏘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웬만한 실험도 다 했고 아예 사람 없이 무인으로도 많이 돌려놨고
사실 그게 명분이긴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이 이제 달하고 화성으로 다시 유인 탐사를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성 가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예산을 쏟아붓겠다. 네. 그 얘기인데 나사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과학 예산을 지금 깎고 있으니까 아하. 거기에 또 이제 등 떠밀린 감도 없진 않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할 비용이 없다. 그죠. 돈은 그런 안 면도 되겠다. 있다. 예, 그런 네. 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산이 깎아졌을 때 가장 먼저 버릴 만큼 관심이 줄어든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사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게. 사자.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로켓 기술 미국이 우리한테 못하게 하니까 네. 이미 올라가 있는 거 사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나사에서 내놓은 금액이 네, 얼마예요? 대략 1년에 30억 불이니까 한 3조 원 되는데요. 1년에 3조. 우리가 이런 정도 예산을 집중 운영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4대강 때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20 몇 조면 이걸 7, 8년간 완전히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 그리고 거죠. 우리 우주인 거기서 보내서 계속 실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2021년 정도면 자체 할부 안 발사체 됩니까? 개발 할부? 될 것 같아요. 얘기 잘하면 이거 좀 살 데가 없어가지고 얘네들도 네. 고민이 많거든요. 30년 할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발사체 만들면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네. 발사체로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높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쪽에서는 별별 제한을 다해요. 이걸 뭐 저 부자들을 위한 우주 호텔로도 쓸 수 있다. 3조짜리 호텔은 그러니까 뭐 일부만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험실로 쓸 수 있다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사오면서 네. 그 인공위성 발사 기술 관련해 가지고도 주라 그러면 덤으로 좀. 네. 네. 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걸 지금 보잉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잉사가 이걸 살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정부가 좀 몇백 걸고 매매 계약을 좀 체결 가계약을 몇백만 원 아니고 몇백억 걸고 예, 몇백억은 걸어야겠죠. 계약금으로. 네. 네. 체결해 놓고 게다가 아니 자원외교로 날린 게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네. 하면 정말 껌값이죠 이거는. 아니 산 다음에 나중에 또 팔면 되잖아요. 이것도 실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떠 있고 이게 지구상에서 다 보인다고 이게. 이게 태양, 달, 금성 다음으로 밝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면서도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어요. 삽시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름이 뭐죠 이 우주정거장? 국제 우주정거장 ISS라고 그러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ISS. 네. 플랜 ISS에 계획 한번 해야 되겠네요. 3조 정도 모으자고. 근데 우리가 좀 유리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처음 만들 때 유럽 16개국이 만들었는데 미국이 지금 독단적으로 혼자 판다고 나서고 있긴 해요. 그 문제 좀 소유권 등기 이전 문제가 있다. 약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거는 미국이 해결하라고 해야죠. 예, 전망은 트럼프 정부는 그 정도는 그냥 밀고 나가지 않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소유권 문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있는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어떤 노하우도 있고. 이거는 힘센 사람이 다 미국이 해결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여기 가서 11일이나 체류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소연. 이소연. 예. 그렇죠. 예,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예. 국제적으로. 사실은 이소연 씨를 우주에 보내는데도 큰 돈이 들었는데 그렇죠. 착각이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관련한 정보도 안 주거든요, 러시아에서. 잘 안 주죠. 그것 때문에 예. 이제 고산 씨도 좀 어려움을 겪고 그전에 교체가 된 우리 마음대로 경우가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7년, 8년 동안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고. 5년만 하죠, 5년만. 그럴까 좀? 5년이면은 더 이상 궁금증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거군요. 말하자면은. 요거는 미국이 해결해 주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뭐 사실 좀 그런 부러움이 들 정도로 얘네들은 이걸 버리고 지금 뭐 달, 화성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진지하게. 구매는 불가능하고 뭐랄까요 전용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파는 쪽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뭐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차피 이 정도 액수를 덜컥 살만한 국가. 그렇죠. 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로켓 기술이 또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 쏘고 있고. 지금 기업에 팔려고 하니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이 금액을.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국가들 중에 인공위성 기술이 아예 없거나 이런 나라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못하게 해서. 게다가 우리나라가 사실 이거 98년도 초기에
사실 조금 참여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 16개국 중에. 상관없고요. 네. 참여 안 하려고 했어도 상관없고. 그때 외환이기 때문에 또 중단되고. 삽시다. 좋은 기회입니다. 사는 걸로 결정하고요, 일단. 예. 우리끼리. 일단 우리 둘이 사는 걸로 하고 어떻게 살지는 차차 생각해 봅시다. 자, 우주정거장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원종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